이게 요즘 장사꾼들 수준이야? 나이 먹은 할매가 이렇게 구린 물건을 팔아? 오전 10시 수유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서 갑자기 터져나온 거친 고함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세 명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작은 야채 좌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키가 가장 큰 남자가 할머니의 야채 바구니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썩은 채소를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돈 안 주고 가버릴까? 어쩔래? 할머니는 두 손을 비비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어요. 아이고, 선생님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신선한 건데, 뭐가 마음에 안 드셨나요? 두 번째 남자가 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귀에 달린 여러 개의 피어싱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할머니의 이마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돈은 내고 싶은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친구가 이거 먹고 배탈이 났다는 거지. 병원비 물어내야 하는 거 아냐? 시장 사람들은 모두 그 광경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며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슬쩍 동영상을 찍기도 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강도들의 위협적인 외모와 행동에 모두가 개입하기를 꺼린 것이었죠. 어떤 상황일까요? 이야기 계속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때 야채 진열대 옆에서 조용히 물을 고르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였어요. 72세의 그는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을 내려놓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가씨, 이 배추 얼마요? 이강준 할아버지가 불쑥 할머니에게 말을 걸자 강도들은 잠시 당황했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이 할배,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여기서 비켜. 우리 일 끝나고 사셔. 세 번째 강도가 팔에 문신을 드러내며 이강준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더 단단히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젊은이, 그만하는 게 좋겠소.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니 돈 내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가시오. 이강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떤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강도들은 그 목소리에 순간 멈칫했지만 곧 더 화를 냈어요. 뭐, 노인네가 우리한테 명령해?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첫 번째 강도가 할아버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나 이강준 할아버지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겠소. 할머니를 그만 괴롭히고 가시오. 시끄러워, 할배. 당신이나 잘 간수하시지. 첫 번째 강도가 주먹을 들었습니다. 그 주먹이 이강준 할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숨을 들이켰지만 이어진 광경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강준 할아버지의 손이 마치 뱀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강도의 주먹을 공중에서 붙잡아 정확히 손목의 한 점을 눌렀습니다. 강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두 번째 강도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준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두 개가 강도의 손목 부분을 정확히 찔렀고 강도의 손에서 칼이 철컥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 이강준 할아버지는 몸을 돌려 두 번째 강도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위로 당겼습니다. 강도의 팬티가 그대로 드러나며 그는 창피함과 고통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지막 강도가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준 할아버지는 마치 눈이 뒤에도 달린 것처럼 정확히 뒤를 향해 팔꿈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팔꿈치가 강도의 명치를 정확히 쳤고 강도는 숨이 막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단 15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명의 강도는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한 명은 무릎을 꿇은 채 손목이 비틀어져 움직이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팬티가 보이는 채로 손가락을 부여잡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바닥에 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할아버지 멋져요 라고 외쳤습니다. 72세 노인이 3명의 건장한 강도들을 종이 인형처럼 가볍게 다루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 갈게요. 제발 경찰 부르지 마세요. 강도들은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팬티가 보였던 강도는 바지를 부여잡은 채 뛰어갔고 손이 마비된 강도는 절뚝거리며 따라갔습니다. 달아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는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옷깃을 정리하고 야채 좌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추 하나 주시겠소?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이강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외심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가장 싱싱한 배추를 골라 건넸습니다. 아이고, 은인이세요. 이 배추는 제가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당한 값을 내겠소. 그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조용히 배추를 장바구니에 넣고 시장 사람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걸음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눈빛은 깊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빠져나가며 손바닥을 살짝 펴보았습니다. 오른손 엄지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십자 모양의 흉터가 보였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박민우 박사였습니다. 45세의 그는 유명한 약학자로 마침 시장에 약재를 구하러 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호기심과 어떤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채 이강준 할아버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움직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박민우 박사는 자신도 모르게 이강준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배추를 든 채 시장을 빠져나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나이에 비해 가볍고 일정했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을 느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민우 박사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그에게 다가왔어요. 방금 시장에서 있었던 일,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별일 아니었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할아버지께서 그 할머니와 시장 사람들을 도와주신 거잖아요. 저도 뭔가 도울 방법이 없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이름은 박민우라고 합니다. 박민우 박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잠시 그를 관찰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강준이요. 그저 지나가는 늙은이지. 할아버지, 그 손놀림. 특수 무술 같았는데요.
태권도나 합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강준 할아버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장바구니를 다른 손으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배운 것이 몸에 남아있나 보오. 박민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미묘한 반응을 눈치채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이 근처에 좋은 커피숍이 있어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군요. 두 사람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커피숍 앞에 도착했어요. 간판에는 하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의 눈이 잠시 간판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단골이라서요. 박민우가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커피숍 내부는 조용했고 베트남 전통 장식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베트남 커피 2잔 부탁드립니다. 박민우가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2잔의 진한 베트남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들어 향을 맡았어요. 오랜만에 맡는 익숙한 향이군요. 박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베트남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요. 박민우는 할아버지의 손에 시선이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오른손 엄지에는 십자 모양의 희미한 흉터가 있었어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박민우의 시선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손을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박 선생은 무슨 일을 하시오? 아, 저는 생화학자예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자로군요. 훌륭한 직업이요. 박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나타나는 특수 질환을 연구하고 있어요. 고엽제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된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합병증을 치료하는 약물을 개발 중이죠. 이강준 할아버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 하필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소? 박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과거와 관련이 있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태어났거든요. 이강준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소? 제 부모님은 한국인이에요. 정확히는 저는 입양아입니다. 박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양되었어요. 양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셨죠. 그분들은 제게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고 제가 과학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입양, 쉽지 않았을 텐데. 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어요. 좋은 가정에서 자랐으니까요. 다만, 박민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가끔 궁금해요. 제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부모님은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특별한 인연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만 하셨어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는 수첩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박민우의 시선이 그 수첩에 머물렀습니다. 흥미로운 수첩이네요. 오래된 습관이요.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두는 거지. 이강준 할아버지는 수첩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박 선생의 연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오랫동안 고통받고 계신 참전 용사분들께요.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테이블 주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시계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되었소. 가봐야겠습니다. 아, 벌써요?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혹시 박민우는 주저하다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또 커피라도 마시면 좋겠네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명함을 받아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지요. 커피 감사했소. 그는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커피숍을 나섰습니다. 박민우는 창가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빛에 비친 이강준 할아버지의 실루엣이 어쩐지 외롭고 고독해 보였습니다. 박민우는 할아버지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낯익은 느낌이 드는 걸까?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며 마지막으로 이강준 할아버지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할아버지가 놓고 간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떤 메모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종이가 접힌 자국이 특이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의 형태를 닮은 종이 접기였습니다. 그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커피숍을 나섰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오후 3시가 되자 어김없이 하노이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전 박민우와 만난 이후로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커피숍을 찾아 창가 자리에 앉아 베트남 커피를 마셨어요. 그것은 마치 오래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커피숍 주인 김미연 씨는 이제 이강준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베트남 커피 한 잔이시죠? 이강준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항상 앉던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커피숍 입구가 잘 보였어요. 베트남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이강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수첩 속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한 사진 위에 머물렀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강준과 다른 군인들이 베트남 정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군 특수부대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강준 할아버지의 눈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40년 전으로 기억이 되돌아갔습니다. 1968년 8월 베트남 중부 산악지대.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젊은 이강준 중사는 특수부대 소속 5인 소대원들과 함께 정글 속을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베트콩 거점 지역 근처의 한 마을을 정찰하는 것이었어요. 중사님, 레이더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정보통신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강준은 손을 들어 소대원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얼마나 많지? 20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마을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강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어요. 그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민간인들이 있다. 서둘러 경고해야 해. 소대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사님, 그건 우리 임무가 아닙니다. 정찰만 하고 돌아가라는 명령이었잖아요. 이강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국군의 협조적인 베트남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베트콩이 발견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어요. 난 가겠다. 너희는 본부에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해. 하지만 중사님, 명령이다. 이강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방수 가방에서 무전기와 응급 의료 키트를 꺼내 챙겼습니다. 그리고 부소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30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철수한다. 명령을 어기지 마라. 소대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주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정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우는 그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좋은 은폐가 되었습니다. 그는 빗소리에 묻혀 마을 경계까지 접근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집 안에 있었어요. 이강주는 주변을 살피며 가장 큰 오두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이 마을 대표의 집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그가 오두막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을 때 안에서는 놀란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강주는 서툰 베트남어로 급히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베트콩이 오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이강준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지요? 20분, 아마도 더 적을 겁니다. 노인은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다른 어른들을 불러 모았고 이강준의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질서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로 대피할 것입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강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대피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노약자들을 부축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때 마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베트콩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서둘러요. 그는 남은 마을 사람들에게 급히 속삭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대피했지만 몇몇 아이들과 노인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강준은 마지막 가족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와 노인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가 다가갔을 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베트콩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강준은 재빨리 여자와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가렸습니다. 그는 그들을 오두막 뒤쪽으로 인도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그는 총을 꺼내 베트콩 방향으로 몇 발의 견제 사격을 했습니다. 베트콩 병사들이 잠시 주춤했고 그 틈을 타 이강준은 마을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베트콩의 주의를 자신에게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베트콩 병사들은 이강준을 쫓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틈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준은 정글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베트콩 병사들이 그를 쫓았고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왔습니다. 그는 재빠른 움직임으로 총알을 피했지만 한 발이 그의 오른쪽 어깨를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달렸고 베트콩들을 마을에서 멀리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땅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강준은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밟은 곳은 베트콩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구덩이로 떨어졌고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그의 오른손 엄지를 관통했습니다. 고통이 전신을 휩쓸었지만 그는 소리를 참았습니다. 위에서는 베트콩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함정을 확인하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강준은 마지막 힘을 모아 구덩이 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고 쇠꼬챙이가 만든 십자 모양의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구덩이를 빠져나와 베트콩 병사들이 오기 전에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우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이강준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의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자신이 달려야 한다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강준이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그는 소대원들이 설치한 임시 캠프에 누워 있었습니다. 중사님, 정신이 드세요? 의무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어깨의 상처도 치료된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대부분이 동굴로 대피했고 지원군이 도착해서 베트콩을 물리쳤습니다. 이강준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아이와 여자와 노인이. 이강준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찾아야 해.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의무병이 그를 막았습니다. 중사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이강준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 가족을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철수합니다. 상부 명령입니다. 의무병의 말에 이강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강준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소대원들의 만류에도 그는 끝까지 마을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불타 있었고 주변은 적막했습니다. 이강준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았던 오두막 근처를 살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인형을 주워들었습니다. 비록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그것은 그 가족이 실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강준은 인형을 자신의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중사님, 가야 합니다. 소대원의 호출에 이강준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마을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자.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슬펐습니다. 이강준은 아마도 평생 이 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못한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그의 영혼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커피잔의 접촉음에 이강준 할아버지는 과거의 기억에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커피숍 주인 김미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그저 오래된 생각에 잠겼을 뿐이요. 그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못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여전히 그의 가슴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시네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우가 커피숍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에는 어딘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와 박민우는 하노이 커피숍에서 종종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오후 3시가 되면 두 사람은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베트남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박민우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강준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박민우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세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안 듣는 법이지. 그러나 사실 이강준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40년 전 베트남에서 입은 부상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가슴 아래의 오래된 총상 자국에서 요즘 들어 자주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렸나요? 박민우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나타나는 독성 중금속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특히 중금속이 장기간 체내에 남아 서서히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키는 문제가 심각해요. 이강준 할아버지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진전이 있나? 네, 최근에 큰 발전이 있었어요. 특정 효소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독성 물질을 체내에서 분해하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아직 임상시험 단계지만 결과가 매우 고무적입니다. 박민우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그런 박민우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려.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이강준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고 숨을 쉬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박민우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박민우의 외침에 커피숍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고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손님이 다가와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약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이강준 할아버지를 담가에 실었고 박민우는 함께 탑승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버텨요.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민우는 자신의 연구실이 있는 병원이어서 의료진들에게 상황을 빠르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여러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박민우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님,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CT 스캔 결과 환자분의 가슴 부위에 오래된 총상 흔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금속 파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파편이 수년에 걸쳐 서서히 이동해 현재 주요 혈관 근처에 위치하게 되었어요. 박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위험한가요? 네, 매우 위험합니다. 파편이 조금만 더 이동하면 대동맥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게다가 파편 자체에서 방출되는 독성 물질이 서서히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수술이 가능할까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술로는 너무 위험합니다. 파편의 위치가 매우 민감해요. 게다가 환자분의 연령을 고려하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생존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박민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그 파편, 혹시 어떤 종류의 금속인지 알 수 있나요? 검사 결과 베트남전 당시 사용된 특수 탄환의 일부로 보입니다. 이런 종류의 금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어 독성 물질을 방출하는 특성이 있어요. 박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연구하고 있던 바로 그 물질이었습니다. 제가 볼 수 있을까요? CT 스캔 결과와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주세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박민우의 신분을 확인한 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의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이강준 할아버지의 CT 스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박민우는 화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가슴 부위에서 작은 금속 파편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 주변 조직은 염증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본 비슷한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개발 중인 치료제는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아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현재 연구 중인 치료제가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중이라고요? 임상시험이 완료된 건가요? 아직 완전히 완료되진 않았지만 동물 실험과 초기 인체 실험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치료제는 특수한 효소를 이용해 금속 파편을 무해화시키고 주변 조직의 염증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의사는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승인되지 않은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상태가 이미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치료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환자의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연락 가능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혼자 사세요. 저는 친구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면 직접 설명하고 결정을 물어봐야겠네요. 박민우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여러 의료 장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약했습니다. 박민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그의 시선이 이강준 할아버지의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십자 모양의 흉터에 멈췄습니다. 그 모습이 박민우에게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쪽 어깨에 있는 희미한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왜 이렇게 낯익은 느낌이 드는 걸까? 그는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의 파편들이 흐릿하게 떠올랐지만 그것을 완전히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박민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강준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의 연구실로 향하며 그는 자신이 개발한 치료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개인적인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박민우는 연구실로 돌아와 밤새 치료제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조수들도 비상호출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이 위급한 상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사님, 이 치료제는 아직 임상시험 중이에요. 정말 사용하실 건가요? 조수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할아버지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일반적인 수술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어. 박민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하고 약물의 용량을 조절했습니다. 그의 연구실 벽에는 베트남의 작은 마을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가 입양되기 전 태어난 곳이라고 들었던 마을이었습니다. 새벽녘 박민우는 준비된 치료제를 들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잠시 되찾으셨어요.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했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우는 이강준 할아버지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박 선생, 이강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냘펐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연구하던 치료제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네. 젊은 친구. 박민우는 치료제 주입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이강준 할아버지가 그의 팔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잠깐, 내 가방에 낡은 수첩이 있네. 가져다 주게. 박민우는 병실 한쪽에 놓인 할아버지의 가방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찾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네. 아니요,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의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치료가 끝나고 직접 간직하세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네. 이 수첩은 언젠가는 자네에게 줄 생각이었네. 박민우는 머뭇거리다가 수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자신의 가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할게요, 할아버지. 잠시 불편할 수 있지만 참아주세요. 박민우는 주사기를 정맥에 조심스럽게 삽입했습니다. 천천히 치료제가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고 모니터에는 그의 생체 신호가 표시되었습니다. 치료제 주입이 끝나고 박민우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1006시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는 병실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의사가 다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박 박사님.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어요.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박민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치료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박민우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강준 할아버지가 준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수첩에는 오래된 메모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은 군 시절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박민우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한 장의 흑백 사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이강준이 베트남의 한 마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박민우의 연구실에 걸려있는 바로 그 마을 사진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박민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과 노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8년 8월 15일 폭라이 마을. 구하지 못한 가족. 아이의 이름은 민. 언젠가 꼭 찾아야 한다. 박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폭라이. 그것은 그가 태어난 마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입양 전 그의 이름은 민우가 아닌 민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고 찢어진 작은 인형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민우의 머릿속에 기억의 파편이 번쩍 스쳤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가장 아끼던 인형. 베트남을 떠나올 때 반으로 찢어져 한 조각만 남은 그 인형. 설마. 박민우는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는 항상 지갑 속 작은 칸에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작은 행운의 부적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찢어진 인형의 다른 반쪽이었습니다. 그는 두 조각을 조심스럽게 맞추어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두 조각은 하나의 온전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박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왼쪽 어깨에 희미한 상처를 만졌습니다. 입양 부모님은 그 상처가 그가 베트남에서 온 증거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그 상처는 총알의 흔적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가 베트남에서 구하려 했던 그 가족, 그 어린아이가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박민우는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이강준 할아버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 아이예요. 민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날 밤 구하려 했던 그 아이. 이강준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고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갑자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민이에요. 베트남 폭라이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구하려 했던 그날 밤. 이강준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은 살 수 있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굴로 피했다가 나중에 구출되었고 저는 부상을 입었지만 한국군 의무대에서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가정에 입양되었죠. 이강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박민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내가 40년 넘게 찾았단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너희 가족을 생각했어. 박민우는 이강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강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그의 가슴을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놓아지는 눈물이었습니다. 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박민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강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것은 4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치료제가 효과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곧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미나. 이제 더 이상 후회는 없구나. 그날 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박민우는 이강준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박민우의 치료제는 예상보다 더 효과적이었고 의료진들도 그 결과에 놀라워했습니다. 금속 파편 주변의 염증은 거의 사라졌고 파편 자체도 무해화되어 더 이상 위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강준 할아버지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박민우는 아침 일찍부터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드디어 퇴원하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눈빛에는 활기가 돌아왔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좋네. 40년 만에 내 가슴이 이렇게 가벼웠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 그는 박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혼자 계시기에는 아직 조심하셔야 할 것들이 많아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맙겠네. 하지만 오래 신세질 생각은 없어. 내게도 너만의 삶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이제 다시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박민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박민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박민우의 아파트는 넓고 깔끔했습니다.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베트남 마을 사진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님방을 써주세요. 필요한 건 다 준비해 두었어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박민우의 학위증과 상장들에 머물렀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박민우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니야. 내 노력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너의 양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나 보구나. 네,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두 분 다 교수님이셨거든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강원도에 계세요. 박민우는 부모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산 배경 앞에서 웃고 있는 노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할아버지를 두 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온 아이라는 걸 아시고도 친자식처럼 키워주셨거든요. 이강준 할아버지의 눈에 감사함이 어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박민우는 간단한 한식을 차렸고 이강준 할아버지는 옆에서 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박민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베트남에서 돌아오신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여러 일을 했지. 경호원도 했고 무술 도장도 잠시 운영했었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날 밤의 기억이 있었어. 너희 가족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후회가. 하지만 이제 아시잖아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은 살 수 있었어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인생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구나. 박민우는 문득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노이 커피숍에 매일 가시는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이강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커피숍 주인 김미연 씨의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우였어. 그가 돌아가신 후 그 딸이 아버지를 기리며 커피숍을 열었지. 나는 그곳에 가면 베트남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고, 어쩌면 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도 있었던 것 같구나. 그랬군요. 저도 그 커피숍에 자주 갔어요. 왜인지는 몰랐지만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끌림이 그들을 같은 장소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40년이라는 세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월남전에서의 경험을, 박민우는 자신의 연구와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이강준 할아버지는 문득 물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왜 하필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치료제를 연구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구나. 박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몰랐어요. 그저 제 연구가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달까요? 하지만 이제 보니 어쩌면 내 안에 있던 무의식적인 기억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왔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지만 제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나 봐요. 이강준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어렸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밤이 깊어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박민우는 할아버지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방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고맙다, 민우야. 내일 아침에 보자. 박민우가 나가고 이강준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후회가 마침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 다시 그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하노이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두 사람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되었습니다. 커피숍 주인 김미연 씨는 두 사람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박사님과는 아는 사이셨군요. 이강준 할아버지와 박민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는 오래된 인연이 있답니다. 두 사람은 항상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베트남 커피의 향기가 공간을 채웠고 찬란한 가을 햇살이 테이블 위에 내리쬐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박민우가 물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네. 다만 이제는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구나. 내가 곁에 있어주니 더 바랄 것이 없어. 박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치료제가 곧 정식 승인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치료제가 할아버지와 같은 많은 참전 용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함께 베트남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마을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이강준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함께 가자. 이번에는 좋은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봄이 왔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물러가고 서울 곳곳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와 박민우는 6개월 동안 함께 지내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박민우의 치료제가 마침내 공식 승인을 받았고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학계 인사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단순한 의학적 발견을 넘어 오랫동안 잊혀진 영웅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사와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민우는 연단에 서서 연설을 마쳤습니다. 강당에서는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관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이강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참전 용사들이 박민우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강준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온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강물 위로 불어오고 벚꽃잎이 하늘에서 춤추듯 떨어졌습니다. 민우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이룬 성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은 봄 햇살에 반짝이며 흘러갔고 멀리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베트남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이강준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랬구나. 감회가 새롭구나.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안정되었고 폭라이 마을도 찾아보고 싶어요. 제 뿌리를 더 알고 싶어요. 이강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함께 가자, 민우야. 이번엔 좋은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호찌민시에 도착한 후 그들은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폭라이 마을을 향해 떠났습니다. 마을은 이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마을이군. 이강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의 산과 강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기가 우리가 살던 오두막이 있던 자리예요. 박민우가 가리킨 곳에는 이제 작은 학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지만 몇몇 노인들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한국 군인이었나요? 한 노인이 이강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68년 마을이 공격받았을 때 저와 제 가족은 한 한국 군인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는 박민우와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와 박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 밤의 일을 조금씩 더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콩의 공격 이후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동굴에 숨어 살아남았고
박민우의 가족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박민우의 어머니는 부상을 입은 아들을 데리고 며칠 후 다른 한국군 부대에 구조되었고 결국 박민우는 한국으로 입양되었던 것입니다. 이강준 씨의 경고가 없었다면 우리 마을 전체가 사라졌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마을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강준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전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날, 두 사람은 강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과 강을 물들이며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그 하노이 커피숍에 끌렸는지, 왜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건 다 제 영혼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와의 인연을. 이강준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